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개혁,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개혁일 건데요. 전제개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전제개혁은 이 개혁을 진행하는 와중에 조선이 건국되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꿈꿨던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과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신에 또 굉장히 어렵고요. 그 설명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또는 알기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그 전제개혁이라고 하는 건 그 전제라고 하는 건 전통 시대의 그 언어 용례로 보면 지금의 이제 조세 제도에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근데 이게 토지와 관련된 제도,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무엇,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세금 제도,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에서 백성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의 내용은 사실은 이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한 필요한 조처들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단 그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토지와 관련된, 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어떤 제도가 중요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먼저 얘기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 말에 그 이 전제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제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공감했는데요. 다만 그중에서 좀 온건하게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발급한 토지와 관련된 문서가 너무 복잡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문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정도 선에서 전제 개혁을 하자, 뭐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는 현실적인 개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서를 다 부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관련 문서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를 다시 결정하자. 이 가장 극단론인데요. 그 조선을 건국하게 된 개혁 논의는 이 극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런 조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새로운 어떤 그 토지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드는 이 작업은 사실은 그 작업이 제대로 되는 순간 고려 왕조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워낙 고려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문서들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다시 말하면 고려 왕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권위가 부정되어서는 고려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는 사실은 조선의 건국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제 개혁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이제 전제를 말씀드리면 이 무렵에 화폐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화폐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징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물건을 징수하는 게 지금 이 토지 생산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토지 생산물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토지에서 이루어진 경작의 결과 얻게 되는 그 물건들은 곡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화폐의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폐의 기능 한다는 건 오늘날의 관점에서 세금이 화폐의 기능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생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에서 이루어진 경작 결과물에 대해서 과도한 징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곧 백성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을 걷어쓰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 세금 제도가 진행돼 가는 과정은 조금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고요. 또 납세하는 쪽에서도 보면 국가에 내는 건 안 내는 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뺏기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냈으면 하고 이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정치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신분이 낮거나 정치 권력이 약한 쪽으로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담이 집중되는 순간 가장 밑에 있는 세금 부담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로 존재할 수 없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개혁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가피한데, 개혁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신분제 사회인데 신분과 무관하게 부담을 부과하자,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능력 범위, 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담만 부과하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거둔 징수물을 가지고 재정 운영이 넉넉했으면 좋겠다. 참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최소한 거두되 넉넉하게 쓰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성립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을 찾아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숙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조선의 전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어떤 거냐면 결부법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토지는 그 농업 생산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토지 면적을 끊어서 동일한 세금을 부감한다면 고른 세금 부담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똑같은 세액을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면 그 농업 생산력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요. 농업 생산력이 낮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그 땅을 동일하게 끊어낸 다음에, 동일한 그 크기로 끊어낸 다음에 생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땅의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그 면적을 달리하는 겁니다. 면적을 달리한 다음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조선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토지 등급을 매기고요. 그 상인 땅은 가장 좁게, 하인 땅은 가장 넓게 면적을 설정하되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결이고요. 결보다 아래 단위가 부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결이라고 하는 단위는 300말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설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결의 땅에서는 세금을 10분의 1인 32를 거두도록 하는 겁니다. 세금 액수는 30도로 똑같지만 면적은 상전, 중전, 하전에 따라서 상전이 가장 좁고 중전이 그 다음 좁고 하전이 가장 넓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토지를 그 등급을 달리해서 어떤 문서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시작하는 게 양전입니다. 양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토지를 재본다는 건데요. 상중하별로 자를 달리해서 길이가 다른 자를 가지고 그 결, 부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토지 측량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작업된 결과를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 문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안에 기록된 토지는 다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해야 되는 관서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땅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걸 위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해서 그 등장하는 토지 대장이 양안에 등장한 토지를 가지고 그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관서에 그 배정해 주는 걸 위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조선에서는 그 어떻게 재정이 운영되냐면 위전에서 개별 관서가 조세를 징수해서 그걸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개혁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위전을 확보하는 거고요. 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전이 돼야 되고요. 양전을 하려면 상중하 등급 판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선이 건국할 무렵에 양전 작업을 새로 해서 얼마큼 땅을 얻냐면 50만 결의 안정적인 세금 징수지와 잠재적인 세금 징수 가능한 땅 30만 결을 얻고요. 그리고 위전을 완전 전면 재분급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유사한 무선 전부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선을 건국하게 될 사람들이 양전한 내용과 그 사람들이 분급한 위전과 관련된 내용만 적법한 것이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건 다 적법하지 않은 걸로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전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를 하나 집어넣게 되는 건데요.
그 세금이 생산량의 10분의 1 이래가지고 일결이 300두를 생산하는 땅이니까 30두의 세금을 걷는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0분의 1인데 모든 땅이 300두를 매년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리 이게 300두를 내도록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작황이 다르니까 그 작황을 반영해서 세금 액수를 조정해 주자. 300두 내는 게 100%라면 이번에는 270두밖에 생산이 안 됐다. 그럼 90%니까 그럴 경우에는 30두에서 3두를 빼서 27두만 걷도록 합시다. 이게 답범 손실법인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손실의 내용, 얼마큼 농사가 잘 안 되는지 됐는지 내용을 조사하고 그거를 세금 징수의 기준으로 삼자. 이제 이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처음부터 잘 적용된 건 아니고요.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게 언제냐면 태종 때 와서 태종 5년인데 정확하게는요. 그때 양전을 다시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양전을 다시 하는데 양전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답험을 만약에 모든 땅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땅에 대해서 작황 판정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농사를 안 짓는 땅을 양전해가지고 토지대장에 올려놓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50만 결, 30만 결 나눠져 있었거든요. 안정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50만 결, 그 다음에 예비재원인 30만 결 해서 전부 80만 결인데 아마 그러니까 위전으로 주로 분급됐던 땅은 50만 결 중에서 분급이 되는 거고요. 30만 결은 예비재원으로 보통 활용했던 건데 태종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잠재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까지 전부 다 농지로 전제해가지고 양전 작업을 다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96만 결을 얻게 됩니다. 80만 결보다 더 넘어서 96만 결을 얻은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다 양안에 등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위전으로 분급을 해줍니다. 필요한 만큼. 그 대신 답험을 하기 때문에요. 농사를 안 지었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위전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하는 쪽에서 심각해집니다. 전에 50만 결만 가지고 위전을 분정받았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들이었는데 지금 새로 96만 결로 늘어난 땅에서 배정받고 보니까 전혀 생산이 안 된 땅도 있고요. 그 전체적인 질이 옛날보다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전의 분급 액수를 전부 다 늘린 건 아니니까 그거는 50만 결 안에서 위전이 분급됐다고 치면 그 전보다 전에 80만 결이었으니까 전체가 30만 결에 96만 결에서 16만 결이 더해진 46만 결의 예비재원이 있습니다. 태종은 이 예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재정관서의 수입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이 전제개혁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제 조선 건국 무렵도 그렇고요, 태종 때도 그렇고 세종대 개혁을 해나갈 때 꼭 지켜나가는 원칙들인데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과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되는 관청 둘이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관청은 여기서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많이 거두려고 노력할 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쪽에서는 현지에 내려가서 세금을 걷게 되면 운반 부담도 부담해야 되고 세금을 거두러 간 사람들의 체류비 부담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냐면 앞으로 작황의 판단, 이게 세금 액수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작황이 100%냐 50%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작황의 판정은 납세자도 세금을 걷는 관서도 아닌 수령이 한다. 수령제도 확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령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작황 판단만 그럴 뿐만 아니라 세금을 얼마큼 내며 누구한테 내야 하는 거를 수령이 대행해 버립니다. 근데 수령은 사실은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3자의 입장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운반 부담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금을 받아 써야 되는 입장에서 현물이니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부피도 많이 나가고 이걸 이제 걷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대행해 주기로 합니다.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배를 투입해가지고 백성은 어디까지 오냐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좋은 창고까지만 납부하도록. 물론 좋은 창고까지의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납부해서 좋은 창고를 정해주면 거기까지만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좋은 창고에서부터 서울이나 또는 기타 재정을 써야 될 관서까지는 정부 조직이 운반을 해주는 거고요. 그 일단 좋은 창고에 납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걷어진 세금은 수령이 파견한 공리라고 하는 향리 중에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와 그 재정을 써야 되는 사람들을 분리한 것, 이것이 조선의 전제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여기에 또 다른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위전을 태종 때처럼 이렇게 나눠주고 보니까 워낙 그 토지 자체의 질이 낮아져서 세금을 걷는 액수가 너무 불균형해집니다. 매년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이래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발상을 갖냐면 모든 세금을 동일한 액수로 한번 걷어보자. 그런데 모든 땅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걷으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가능한 범위까지 세금 액수를 최대한 줄여보자. 작황을 매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면 매년 거둘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한 끝에 세종은 한 평소의 30%, 그러니까 지금 일결이 300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30% 선을 놓고 매년 걷는다면 백성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요. 모든 땅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 액수를 걷는 그런 계획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이게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맹자에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금 제도 중에 제일 나쁜 게 이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년에는 좀 더 내도 되는데 조금 걷고 흉년에는 덜 내도 되는데 많이 걷고 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건 하면 안 되는 제도인 거죠. 근데 세종은 워낙 지금 재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또 한 가지 세종이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3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납세자는 수령이 너무 작황 판단을 높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세금을 걷는 쪽에서는 저 수령의 업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저 수령의 판정대로 세금을 걷어보니 관서 운영이 안 됩니다. 이래서 납세자나 또는 재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나 다 제3자인 수령이 하는 업무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아마도 이건 수령이 판단한 업무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런 건데 만약에 그냥 동일하게 그냥 세금 액수를 정해버리면 그 수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할 생각인데요. 그 조선의 전제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고려의 모든 토지 문서와 관련된 권위를 다 부정하면서 된 거다.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측량된 토지를 토지대장이 양안에 올리는데 이 측량을 할 때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 중전, 하전 3등급으로 판정을 하고 상전에는 짧은 자, 하전에는 긴 자를 가지고 양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대장에 들어온 땅은 그것은 위전이라고 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관서에 분배해줘서 그걸 거기서 거둔 걸 갖고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세금을 걷는 사람과 납세하는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수령이 작황 판단을 하고 세금 액수도 고지해주고 다시 또 운반이라고 하는 건 이 납세자가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대행해주고 그리고 서울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도 백성이 오는 게 아니고 세금을 담당하는 공리와 그 재정관서가 만나서 세금 액수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검토를 한 결과 더 고쳐보자. 더 고쳐서 백성의 세금 부담은 최대한 낮춰보고
그렇지만 재정은 안정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신분이라고 하는 게 개입되지 않고 고르게 부담을 나눠보자라고 하는 애초의 위상이 그 이상이 더 잘 실현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작업을 또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